빗줄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강은채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마지막 손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고된 하루의 끝자락. 그녀의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감은 피로조차 잊게 할 만큼 거대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주방에서는 기름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의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은채는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비가 거셌다. 퇴근길. 낡은 우산을 펴들고 거리를 걷는 은채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번화가의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일렁였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였지만 은채의 세상은 언제나 정체되어 있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는 마치 거대한 감옥 같았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족쇄를 찬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귓가를 찢는 듯한 굉음이 비바람을 뚫고 들려왔다. 은채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은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다. 충돌의 여파로 차체는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앞 유리창에는 거미줄처럼 균열이 가 있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고 이내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은채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한 충격 속에서도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게도 빠르게 뛰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은채는 사고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찌그러진 차 문을 힘겹게 열자 피투성이 남자가 축 늘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조각상 같았다. 이 남자는 다름 아닌 한성그룹의 냉혈한 CEO 한태준이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달려온 검은색 SUV 한 대가 사고 현장 옆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황급히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은채를 발견하고는 경계심 가득한 시선으로 그녀를 노려봤다. 이봐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한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은채는 손을 들어 보이며 답했다. 사고가 나서 운전자분이 의식을 잃으셨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다른 남자가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물었다. 은채는 직감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냉혹함과 함께 은밀한 그림자를 읽었다.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듯한 위험한 기류가 감돌았다. 그때 의식을 잃었던 한태준이 신음하며 미약하게 눈을 떴다.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은채의 얼굴을 언뜻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태준을 차에서 꺼내 재빨리 자신들의 SUV에 태웠다. 그리고 은채에게 다가섰다. 이 일은 못 본 것으로 해. 입 다물고 조용히 사라지면 내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은채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히 덮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사람이 다쳤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이대로 가면 안 되죠. 은채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남자들이 일제히 표정을 굳혔다. 그들 중 한 명이 손을 뻗어 은채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쓸데없는 정의감은 너를 힘들게 할 뿐이야. 어서 꺼져. 그 순간 멀리서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남자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은 재빨리 SUV에 올라타더니 거친 빗줄기를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은채는 그들이 남긴 타이어 자국과 빗물에 섞인 피 냄새를 맡으며 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자신의 삶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임을 직감했다. 다음 날 은채는 병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한성그룹 한태준 CEO의 차가 발견되었지만 운전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으며 사고는 단순한 빗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단독 사고로 종결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은채가 목격한 검은 옷의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묵살되었다. 마치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는 듯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어젯밤 사고 현장에 있던 남자들 중 한 명이 들어섰다. 그는 어제와 달리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옆에는 냉철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은채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바로 한태준이었다. 의식을 잃고 피투성이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다. 완벽하게 치유된 듯한 모습이었다. 한태준은 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나를 목격한 사람이 당신이더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뼈를 깎는 듯한 날카로움이 실려 있었다. 은채는 긴장했다. 네, 사고 현장에 있었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지 말았어야지. 한태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당신이 본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당신을 데려갔어요.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한태준은 비웃듯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착각하고 있어. 그 사고는 단순한 빗길 사고였고 나는 내가 알아서 처리했어. 은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정의감에 불타올랐다.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다쳤었는데. 한태준은 손을 들어 은채의 말을 끊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은채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것은 당신 동생의 병원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전체를 지원하는 서류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 제안하는 계약서입니다. 은채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동생의 엄청난 병원비가 전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계약서의 내용을 읽고 그녀는 경악했다. 계약 결혼.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한태준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래, 당신은 내 계약상의 아내가 되는 거야. 기간은 1년. 1년 후에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야. 그 대신 당신 동생의 병원비는 물론 당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지. 그리고 어젯밤 일은 완전히 있는 조건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은채는 분노했다. 당신은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한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야. 당신에게 선택지는 없어.
나와 결혼하거나 아니면 어젯밤 목격한 것을 발설하고 모든 것을 잃는 거야. 당신 동생의 치료는 물론 당신의 삶도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감정 없는 로봇 같았다. 은채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한태준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동생의 병원비, 그것은 그녀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하면 동생은 어쩌면 삶의 마지막 기회를 잃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한태준은 그녀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생각해봐.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렸어. 1년 후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될 거야. 물론 어젯밤 일은 영원히 비밀로 해야지. 어때? 은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눈은 흔들렸지만 인의 강인한 빛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동생을 구할 수 있을지를 빠르게 계산했다. 그녀는 이미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좋아요.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서에 서명할게요. 하지만 내 동생의 치료는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은 날 건드리지 않을 거죠. 한태준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스쳤다. 약속하지. 당신의 목적은 동생의 건강이고 나의 목적은 당신을 내 옆에 두는 것뿐이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은채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얼음장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미스터리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녀의 과거와 묘하게 겹쳐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은채는 펜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 계약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녀는 한태준이라는 거대한 얼음벽을 마주하며 이제 막 전쟁을 선포한 전사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 그녀는 이 잔혹한 세상에서 그녀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 계약이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이끌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잔혹한 CEO의 옆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잔혹하고 냉혈한 남자가 그녀에게 결코 조건 없는 사랑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은채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며칠 후 그녀는 살던 반지하 방을 떠나 한태준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들어섰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현관부터 천장에 닿을 듯한 샹들리에, 그리고 웅장하게 펼쳐진 거실은 은채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그녀는 이곳이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심장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저택에는 몇 명의 하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한태준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 중 누구도 은채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경계심, 그리고 미묘한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한태준의 계약 아내라는 소문은 이미 저택 전체에 파다하게 퍼진 듯했다. 은채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방으로 향했다. 방은 넓고 화려했지만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처럼 한태준은 계약 내용을 철저히 지켰다.
동생의 병원비는 즉시 전액 지불되었고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동생을 전담하게 되었다. 은채는 이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돈 때문에 자신의 존엄성을 팔았다는 자괴감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러나 동생이 점차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한태준과의 만남은 극히 드물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냈고 집에 돌아와도 서재에 틀어박히거나 침묵 속에 식사를 했다. 그들의 대화는 비즈니스적인 내용이나 형식적인 안부 인사에 불과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고 은채는 그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철저히 계약 상대방일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한태준은 식탁에서 은채에게 몇 가지 규칙을 통보했다. 앞으로 대외적인 자리에서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해야 한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한성그룹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항상 품위를 지켜야 해. 그리고 내 허락 없이 저택을 벗어나거나 불필요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금지한다. 은채는 그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그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감정을 억눌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개인적인 자유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태준은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의 자유는 이 계약이 끝난 후에 찾도록 해. 지금은 내게 종속된 존재다. 그의 말에 은채는 치욕스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다. 그녀는 동생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저택에서의 생활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었다. 은채는 종종 저택의 넓은 정원을 홀로 거닐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그때 저택 정원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창고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은채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다가갔다. 낡은 창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털이 더러워진 채 웅크리고 있는 큰 개 한 마리가 있었다. 개의 눈빛은 슬픔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듯했다. 어쩌다 여기 와 있는 거니? 은채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갔다. 개는 처음에는 으르렁거렸지만 은채의 온화한 눈빛에 점차 경계를 풀었다. 은채는 개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더러워진 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개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비볐다. 은채는 개에게 마루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마루는 은채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은채는 마루를 돌보며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몰랐지만 마루는 저택의 사람들에게조차 잊혀진 존재였고 한태준이 과거 어떤 사건으로 인해 상처 입은 후부터 아무도 돌보지 않던 개였다. 한편 한태준은 은채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특히 그녀가 마루를 돌보는 모습은 그의 오랜 시간 굳어있던 마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마루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마루는 그의 과거의 한 조각과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성그룹의 연례자선 행사가 열렸다. 한태준은 은채에게 동반 참석을 요구했다. 당신은 내 아내로서 내 옆에 있어야 해. 완벽한 모습으로. 그는 은채에게 고급 드레스를 준비해 주었고 전문 스타일리스트를 붙여 그녀를 변신시켰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은채는 놀랐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이 그녀를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한태준은 은채의 허리를 감싸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가면 같았다. 은채는 그의 손길에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가 요구하는 대로 우아하게 미소 지었고 그의 질문에 능숙하게 대답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그때 한성그룹의 고문 변호사이자 한태준의 숙부인 한경호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한경호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한태준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은채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는 과거 한성그룹의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태준의 부모님의 사고에도 그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는 은채에게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새로운 안주인이시라니 소문이 자자하던데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줄 아시오. 은채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한경호는 은채의 의연한 태도에 살짝 당황하는 듯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준을 쳐다봤다. 태준아, 네가 언제부터 이런 아가씨에게 마음을 줬는지 모르겠구나. 혹시 다른 뜻이라도 있는 것이냐? 그의 말에는 은채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와 태준의 약점을 캐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한태준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싸늘한 기운이 스쳤다. 그는 은채의 어깨를 더욱 강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숙부님, 제 아내에게 무례한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든 그것은 저의 온전한 권리입니다. 은채 씨는 제게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은채는 놀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미약하지만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한경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섰다. 이 사건 이후 은채는 한태준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배려를 보였다. 예를 들어 그녀가 마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마루를 위한 사료와 용품을 저택으로 들여놓게 하거나 은채가 즐겨 읽는 책들을 서재에 가져다 놓는 식이었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행동이나 습관들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한 줄기 위태로운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은채는 그가 자신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순히 어젯밤의 목격자를 침묵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한태준이 그녀를 자신 옆에 두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숨겨진 목적은 무엇일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함께 미약한 두려움이 피어났다. 어느 날 밤, 은채는 잠 못 이루고 거실로 내려왔다. 어두운 거실 한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한태준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태준 부모님과 어린 시절의 한태준, 그리고 그 옆에는 마루와 똑같이 생긴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은채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흐릿한 뒷모습이 보였다. 은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오래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태준은 은채가 다가온 것을 눈치채고 사진을 황급히 뒤집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은채는 그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부정하는 듯이 차갑게 말했다. 무슨 일이지? 왜 내려왔어? 은채는 애써 아무것도 못 본 척하며 말했다. 목이 말라서요.
그녀는 그가 숨기려는 비밀이 자신의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한태준의 차가운 가면 뒤에 감춰진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은채는 이제 그저 동생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한태준의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새로운 목적을 품게 되었다. 이 계약 결혼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 한태준의 저택에 머무는 동안 은채는 그를 이해할 수 없는 인물로 여겼다. 그는 때로는 차갑고 무정했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를 보호하거나 그녀의 사소한 감정을 헤아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마치 얼음으로 된 벽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은채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깊이 감춰진 비밀이 있음을 직감하게 만들었다. 특히 마루와 관련된 일들은 은채의 마음속에 한태준에 대한 새로운 인상을 심어주었다. 마루는 저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지만 은채의 보살핌 속에서 점차 활력을 되찾았다. 어느 날 마루가 정원에서 놀다가 발을 다쳤다. 은채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마루를 안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한태준이 퇴근해 돌아왔고 마루를 안고 있는 은채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그는 침착하게 은채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된 거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다. 마루가 갑자기 절뚝거려요. 은채는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한태준은 잠시 마루를 바라보더니 자신의 개인 주치의에게 연락해 수의사를 저택으로 부르도록 지시했다. 은채는 놀랐다. 그는 마루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 수의사가 마루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한태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눈빛은 마루를 향해 있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과거의 어떤 아픔이 아로새겨진 듯했다. 은채는 그 순간 마루가 단순히 버려진 개가 아니라 한태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작은 사건들은 한태준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씩 드러냈다. 그는 은채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동생의 병간호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음 날부터 저택의 식단에 그녀가 좋아하는 한식 메뉴를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그녀가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서재에서 책을 읽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음 날 조용히 그녀의 방에 그녀가 흥미를 가질 만한 서적들을 가져다 놓게 했다. 한태준은 은채를 직접적으로 챙기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보살피는 방식을 택했다. 그의 행동은 그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거나 익숙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은채는 그의 서툰 배려 속에서 미약한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계약 때문에 그녀를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상처가 그를 이토록 냉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경호는 한태준의 계약 결혼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고 끊임없이 두 사람의 관계를 파헤치려 했다. 그는 은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동생의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이 사실을 이용해 한태준을 압박하고 그의 명예에 흠집을 내려 했다. 어느 날 저녁 한성그룹의 임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만찬이 열렸다. 한경호는 만찬 자리에서 은채를 공개적으로 망신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은채에게 과거 그녀의 가족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소문을 들먹이며 그녀를 모욕했다. 강은채 씨, 당신의 집안 배경에 대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성그룹의 안주인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경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은채에게로 쏠렸다. 일부 임원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동정적인 눈빛을 보냈다. 은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었고 그것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아냈다. 그녀는 한경호의 비난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때 한태준이 은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가 은채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태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한경호를 응시하며 말했다. 숙부님, 제 아내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배경이 어떻든 저는 그녀를 믿고 존중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무례한 언행이 한성그룹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태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의 말에 만찬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한경호는 예상치 못한 태준의 반응에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저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한태준의 눈빛은 한경호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은채를 향한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은채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며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은채는 그의 단단한 품 안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이 사건은 한성그룹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태준이 계약 아내라고 소문났던 은채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경호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고 은채에 대한 임원들의 태도도 조심스러워졌다. 그들은 한태준이 은채를 단순한 계약 상대방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만찬이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온 후에도 은채는 한태준의 행동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당신의 이미지에 좋지 않을 텐데요. 한태준은 은채를 돌아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은 내 아내다. 계약 관계든 아니든 나의 사람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채는 그의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했다. 단순한 책임감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일까? 이후 한태준은 은채에게 더욱 섬세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스파를 예약해주거나 피로 회복에 좋은 음식을 챙겨주었다. 또한 그녀의 동생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동생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행동들은 은채에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은채는 여전히 한태준의 깊은 슬픔과 비밀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마루와 과거 사진에 대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깊은 상처와 관련된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더 알고 싶어졌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그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어느 날 은채는 우연히 한태준의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그의 어머니가 쓴 글씨로 추정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일기장의 첫 장에는 한태준의 부모님이 젊은 시절에 찍은 사진과 함께
은채의 어린 시절 사진 속 마루와 똑같이 생긴 강아지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는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지키지 못한 약속,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 은채의 손이 떨렸다. 이 일기장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태준의 숨겨진 과거와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연결하는 중요한 단서였다. 그의 냉정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슬픔과 책임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한태준의 서재에서 발견한 낡은 일기장은 은채에게 거대한 충격이었다. 그의 어머니의 필체로 보이는 글귀와 사진들, 특히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 속 마루와 똑같이 생긴 강아지의 존재는 은채의 잃어버린 기억 속 퍼즐 조각을 맞추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요동쳤다. 그녀는 그 일기장이 한태준의 냉정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실마리를 쥐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부터 은채는 기회를 엿보며 서재에 드나들었다. 한태준은 여전히 업무로 바빴고 서재는 거의 비어 있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어머니의 필체로 보이는 글들은 그녀의 부모님과 한태준의 부모님이 젊은 시절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왔음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같은 과원 출신이었고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절을 함께 보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은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암시적인 내용도 있었다. 일기장에는 사고 당일 한태준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태준이를 지켜야 해.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열쇠는, 마지막 문장은 찢겨져 있었고 은채는 분노와 좌절감을 동시에 느꼈다. 일기장을 통해 은채는 한태준이 부모님을 잃은 충격과 한성그룹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차가운 가면을 쓰게 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강아지 마루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지만 부모님의 사고 이후 마루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워 저택 구석에 방치하게 된 것이었다. 마루는 그에게 아픈 과거의 상징이자 지키지 못한 소중한 존재에 대한 죄책감 그 자체였다. 은채는 마루를 바라보았다. 마루는 이제 건강해졌지만 여전히 은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은채는 마루를 쓰다듬으며 결심했다. 그녀는 한태준의 잃어버린 과거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내고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있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그녀의 이런 움직임을 가장 경계하는 인물은 역시 한경호였다. 그는 은채가 한태준의 과거에 대해 파고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더욱 감시했다. 한경호는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오랜 시간 음모를 꾸며왔고 한태준 부모님의 사고에도 그가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는 한태준이 가진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있었고 은채가 그 증거를 발견할까봐 두려워했다. 어느 날 은채는 동생 병문안을 위해 외출했다. 한태준은 그녀의 외출을 허락했지만 경호원을 동반시켰다. 병원에서 동생과 짧은 만남을 가진 후 은채는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한경호와 그의 비서가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그 증거가 태준이 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합니다. 특히 그게 마루에게 뭔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루의 목걸이를 찾아야 해. 한경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은채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루의 목걸이, 그녀는 마루를 처음 발견했을 때 목걸이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한경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루의 목걸이에 한태준 부모님의 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즉시 저택으로 돌아가 마루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병원을 나서려는 순간 한경호의 부하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들은 은채를 외딴 창고로 끌고 갔다. 그곳에는 한경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까지 알고 있지? 강은채 씨 쓸데없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을 텐데. 한경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섬뜩했다. 은채는 두려웠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모르는 척하지 마. 네가 서재에서 뭘 봤는지, 그리고 그 개에 대해 뭘 알게 됐는지 다 알고 있어. 한경호는 은채의 뺨을 세게 때렸다. 은채는 바닥에 쓰러졌고 입술에서는 피가 흘렀다. 쓸데없이 나대면 네 동생 목숨도 보장 못해.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비밀로 묻어버릴 거야. 그 순간 은채의 머릿속에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던 그날, 그녀는 어린 나이였지만 사고 현장 근처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지금 한경호의 부하들과 겹쳐졌다. 그녀는 한경호가 자신의 부모님 사고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은채를 따라왔던 마루가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마루는 으르렁거리며 한경호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마루의 등장에 한경호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했다. 마루는 사납게 짖으며 은채를 보호하려 했다. 때마침 은채가 사라진 것을 눈치챈 한태준이 저택의 경호원들을 이끌고 창고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은채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성을 잃을 뻔했다. 그는 은채의 손을 잡고 쓰러진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한경호,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한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한경호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정했다. 태준아, 오해야. 이 여자가 날 모함하고 있어. 오해 제 아내의 얼굴에 난 상처가 오해라고요. 그리고 왜 제 동생 병원까지 찾아가서 협박했습니까? 한태준은 한경호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CEO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은채를 보호하려는 순수한 분노가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은채는 한태준의 품에 안겨 그의 떨리는 어깨를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등에 기대어 속삭였다. 마루 목걸이에 뭔가 있어요. 그들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한태준은 은채의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즉시 마루에게 시선을 돌렸다. 마루는 여전히 한경호의 부하들을 경계하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한태준은 즉시 부하들에게 한경호를 체포하고 그의 사무실을 수색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은채와 함께 마루를 데리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한태준은 마루를 살펴보았다. 마루는 놀란 듯 낑낑거렸지만 한태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한태준은 마루의 목줄을 확인했다. 마루는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다. 목걸이가 어디 있지? 한태준은 초조하게 물었다. 그는 마루가 어릴 적부터 항상 목걸이를 하고 다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은채는 자신이 마루를 처음 발견했을 때 목걸이가 없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때 한태준은 마루의 목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마루의 목북은 털이 다른 곳보다 유난히 굵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털을 헤치자 털 속에 숨겨진 작은 마이크로칩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목걸이가 아니라 마이크로칩 형태로 마루의 피부 밑에 삽입되어 있었다. 한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급히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해 마이크로칩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를 부르도록 지시했다. 얼마 후 전문가가 저택으로 와 마이크로칩을 분석했다. 마이크로칩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한태준 부모님의 교통사고 당시의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녹음 파일 속에는
한경호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그가 사고를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은채의 부모님 이름도 언급되었다. 그들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함께 제거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까지 은채와 한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한태준은 자신의 숙부가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은채는 자신의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오열했다.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 속 퍼즐 조각들이 비로소 맞춰졌다. 그녀는 어릴 적 마루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마루는 그녀의 가족과 한태준의 가족을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였던 것이다. 한태준은 은채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았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품은 따뜻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부모님의 복수를 맹세하고 은채를 지키기로 다짐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어. 이 모든 것을 너무 늦게 알았어. 한태준은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은채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분노와 함께 한태준과 함께라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희망이 싹텄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가 되었다. 이 마이크로칩은 한경호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해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었다. 마이크로칩에서 복구된 음성 파일은 한태준과 은채에게 거대한 분노와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짓눌려왔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었다. 한태준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함께 숙부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은채는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잔혹한 음모의 결과였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고 어린 시절의 끔찍한 악몽이 생생한 현실로 다가왔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한태준은 손에 들린 마이크로칩을 부서뜨릴 듯이 꽉 쥐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한경호, 그 자식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은채는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 부모님도 저도 이 사건에 휘말렸던 것 같아요. 마루가 저를 찾은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향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같은 아픔과 같은 복수심을 공유하는 동지가 되었다. 마루는 그들의 연결고리이자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열쇠였다. 한태준은 즉시 변호사들과 전략팀을 소집했다. 그는 은채와 함께 마이크로칩에 담긴 증거와 그동안 한경호가 저질러온 비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한성그룹 내부에도 한경호의 탐욕에 반감을 품고 있던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은 한태준에게 은밀히 협조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태준의 비서실장인 김민주는 가장 충실한 조력자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경호의 수상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경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한성그룹의 오랜 고문 변호사이자 실세로서 강력한 로비력과 언론 장악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태준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역공을 준비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한태준이 은채를 이용해 경영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루머를 퍼뜨렸고 은채의 과거를 폭로하며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한성그룹의 젊은 CEO, 계약 결혼의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빈민 출신 여성과의 위장 결혼. 그 목적은 무엇인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은채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과거와 동생의 병까지 온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직면해야 했다. 젠장 한태준은 신문을 구겨 던졌다. 저 자식이 미쳤군 은채 씨. 괜찮아요. 은채는 고개를 떨구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동생이 이걸 보면 어쩌죠.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한태준은 은채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다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고통을 겪는군.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까지. 그의 품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은채는 그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다. 한태준은 한경호의 언론 플레이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은채는 기자회견장에 동반해달라는 한태준의 요청에 망설였다. 다시 한번 세상의 시선과 비난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한태준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그녀는 용기를 냈다. 이제는 숨지 않을 때였다. 그녀의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동생에게 당당한 언니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였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다. 한태준 CEO님, 계약 결혼 루머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강은채 씨, 당신의 과거에 대해 폭로된 기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먼저 저의 아내 강은채 씨와 관련된 모든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저의 진정한 아내이며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의 숙부인 한경호 고문 변호사의 추악한 비리와 저의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마이크로칩과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한경호의 목소리가 사고를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은채의 부모님 이름까지 언급되자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이 음성 파일은 한경호가 저의 부모님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저지른 만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는 저의 아내 은채 씨의 부모님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희생되었습니다. 한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은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저의 부모님과 은채 씨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연신 질문을 쏟아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이지 않았다. 이 소식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성그룹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검찰은 즉시 한경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경호는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태준을 제거하려 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은채를 납치하여 한태준을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은채는 기자회견 후 한태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저택의 정원으로 나왔다. 복잡한 생각에 잠겨 정원을 거닐던 그녀는 갑자기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몸을 돌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그녀는 입이 틀어막힌 채 어딘가로 끌려갔다. 그들은 한경호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한태준은 은채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발칵 뒤집혔다. 그는 비서실장 김민준에게 즉시 은채의 행방을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마루는 은채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 초조하게 짖으며 한태준의 주위를 맴돌았다. 마루는 은채가 끌려간 방향을 향해 지저댔다. 마루, 은채가 어디로 갔는지, 아니 한태준은 마루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마루는 그의 말을 알아듣는 듯 은채가 끌려간 길을 따라 빠르게 달려갔다. 한태준은 마루를 따라갔다. 마루는 그들을 외딴 폐공장으로 이끌었다. 폐공장 안에는 한경호와 그의 부하들이 은채를 결박하고 있었다. 한경호는 은채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다. 한태준,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네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줄은 몰랐군. 이 여자의 목숨은 이제 내 손에 달렸다. 한경호는 비열하게 웃었다. 한태준은 분노에 찬 얼굴로 한경호를 노려봤다. 은채를 건드리면 너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증거는 이미 공개됐고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너도 이 자리에서 죽고 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끝내자. 한경호는 방가쇠를 당기려는 듯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 순간 마루가 맹렬하게 달려들어 한경호의 팔을 물었다. 한경호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손에 들고 있던 총을 떨어뜨렸다. 그 틈을 타 한태준은 재빨리 달려들어 한경호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태준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를 폭발시키듯 거침없이 그들을 쓰러뜨렸다. 그는 강인한 체력과 빠른 판단력으로 적들을 제압했다. 은채는 결박된 몸으로 한태준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태준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깊은 사랑이 피어났다. 마침내 한태준은 모든 부하들을 제압하고 한경호에게 다가섰다. 한경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한태준은 한경호의 멱살을 잡고 차갑게 말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실장이 은채의 추적 신호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들이 폐공장으로 들이닥쳤고 한경호와 그의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은채는 한태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태준 씨,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한태준은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남자일 뿐이었다. 은채는 그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과 사랑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비로소 서로에게 온전히 기대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경호가 체포되고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자 한태준과 은채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 속에 서 있었다. 한태준은 은채를 자신의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납치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선명했고 그녀의 몸은 공포와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한태준은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불러 은채를 치료하게 했다. 그는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한태준은 잠든 은채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모든 가면을 벗어던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검찰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마루의 마이크로칩에 담긴 음성 파일은 한경호의 모든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의 오랜 비리와 한태준 부모님의 살인교사 혐의, 그리고 은채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까지 모두 밝혀졌다. 한경호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그의 잔당들 중 일부는 검찰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경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언론은 한성그룹의 추악한 진실과 한태준, 은채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대중은 한태준의 냉철한 이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와 은채의 강인함에 열광했다. 은채는 병실에서 동생과 상봉했다. 동생은 언니가 겪은 모든 일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를 비난하기보다 깊이 안아주었다. 언니, 괜찮아, 미안해. 내가 언니를 힘들게 했어. 동생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니야, 괜찮아. 언니는 너 때문에 버텼어.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은채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죄책감과 불안감이 조금씩 해소되는 듯했다. 동생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한태준은 은채가 퇴원한 후에도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그는 그녀가 불안해할까봐 항상 곁에 있어 주었고 그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했다. 그는 더 이상 계약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은채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과 보살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요리를 직접 준비해 주거나 그녀가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옆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한태준은 부모님의 사고 이후 마루를 외면했던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다. 그는 마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마루는 그의 진심을 아는 듯 그의 주위를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마루는 한태준과 은채 모두에게 사랑받는 가족이 되었다. 마루는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을 하나로 이어준 소중한 존재였다. 은채는 한태준의 변한 모습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냉혈한 CEO가 아니라 깊은 상처를 가진 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진실된 사랑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나누었고 그는 그녀에게 삶에 새로운 의미를 선물했다. 어느 날 저녁 한태준은 은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오래된 일기장과 함께 작은 상자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과 당신 부모님의 오래된 사진들이야. 그리고 이 일기장에는 우리 가족과 당신 가족의 인연이 담겨 있어. 당신 부모님은 내 부모님에게 생명의 은인이셨어. 과거 내가 어릴 적 우리 부모님이 큰 위험에 처했을 때 당신 부모님이 그들을 구해줬고 그 후로 우리 두 가족은 깊은 우정을 나누었지. 하지만 그 사실은 한경회에게 철저히 숨겨졌어. 그가 우리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으니까. 한태준은 말을 이어갔다. 마루는 우리 두 가족의 비밀을 지키는 존재였어. 마루의 목걸이에는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지. 그 파일은 우리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과 함께 마루를 데리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모든 진실을 담아두었던 거야.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사진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부모님이 젊은 시절 한태준의 부모님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과 한태준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사진 속의 자신은 마루를 끌어안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의 부모님은 한태준의 부모님과 절친한 사이였고 그녀와 한태준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것이었다. 하지만 한경호의 음모로 인해 모든 것이 왜곡되고 잊혀졌던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처음 봤을 때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건가요?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당신에게서 부모님과 관련된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어. 그리고 당신이 마루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 나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당신은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존재였으니까. 그의 말에 은채는 눈물을 쏟았다.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가 한태준과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니.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한태준은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는 한경호가 저질렀던 모든 비리들을 청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선언했다. 그는 회사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직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냉혹한 CEO가 아닌 인간적이고 올바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은채의 동생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점차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은채는 동생의 옆에서 그를 응원했고 그녀 자신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그녀는 한태준의 도움으로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미술치료 공부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한태준과 은채는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과 용기, 그리고 아픔을 함께 극복하며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 그들의 삶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굳건한 믿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경호가 법의 심판을 받고 한성그룹을 옥죄던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자 한태준과 은채의 삶에는 비로소 따스한 햇살이 드리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받고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한태준은 한성그룹을 완전히 개혁했다. 그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한경호가 불법적으로 축적했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다양한 자선 사업을 펼쳤다. 특히 그는 마루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서는 캠페인을 벌였다. 한성그룹은 냉혹한 재벌 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인간적인 기업으로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 은채의 동생은 성공적인 재활치료 끝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는 한태준의 지원을 받아 미술대학에 진학했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 그림을 그리는 일에 전념했다. 그의 그림은 밝고 희망찬 색채로 가득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동생은 은채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은채 자신도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미술치료 공부를 꾸준히 이어갔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미술치료센터를 열었다. 그녀의 센터는 과거의 아픔을 겪었던 아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은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한태준은 바쁜 와중에도 은채의 센터를 자주 방문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고 가끔은 직접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아이들은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던 한성그룹의 CEO를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곧 그의 진심을 알고 그를 따랐다. 한태준은 아이들을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받는 듯했다. 은채와 한태준은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이 확인했다. 마루는 저택의 가장 중요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 한태준은 매일 아침 마루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고 은채는 마루를 쓰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마루는 그들에게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아픔을 함께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살아있는 증인이자 그들의 사랑을 굳건하게 이어준 매개체였다. 마루는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들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저녁, 한태준은 은채를 저택의 넓은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다. 그는 은채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강은채 씨, 아니, 이제는 내 사랑 은채,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저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이기적인 남자였어.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나는 나도 모르게 이끌렸어. 당신은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고 나에게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다시 알려주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나와 평생을 함께해 줄래? 한태준은 작은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은채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 하는 한 남자였다. 은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한태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꺼이 당신의 평생을 함께할게요. 태준 씨, 그들은 별빛 아래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키스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듯 따뜻하고 진실했다. 몇 달 후, 한태준과 은채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결혼식이었다. 동생과 마루가 그들의 가장 소중한 증인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 후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한태준은 은채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했고 은채는 한태준의 옆에서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냉혈한 CEO와 계약 아내의 만남이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마루는 언제나 그들 곁에서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는 가장 충실한 가족이었다. 정원 한편 마루가 뛰노는 모습은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